트럼프가 되면서 공교롭게 두 가지의 문제가 전 생겼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달러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위기예요. 최근에 10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고 또 미국의 힘을 유지한 게 달러가 강했기 때문인데 네. 사실은 미국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달러가 힘을 못 내는 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025년을 항복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26년은 이제 분절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되돌아갈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지점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넘어가는 해다. 그렇죠.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그 시기에 미국의 어깨에 올라가서 전반전을 잘 보내고 네. 뭔가 이제 중국이 부상할 때 또 중국의 어깨 위에 잘 올라가서 중국보다 오히려 혜택을 더 잘 봐서 사실은 이렇게 2단 점프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왜 부자만 계속 부자가 될까? 왜 당신이 부자 되지 못할까? 하는 대질문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양극화와 부의 집중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발전할수록 약간의 품질 차이와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무섭게 퍼지거든요. 네, 네.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힘든 구조. 그건 뭐냐면 자본은 뭉쳐진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부자를 얘기하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0만 구독자 기념 우리 40만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특집 대담 기회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두 분을 좀 초대했는데요. 한번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더 형님이실까요? 이 기자님. 그러세요? 네.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형님이고 그러면 생물학적인 형님이 먼저 인품으로는 저희 얼굴은 제가 얼굴은 뭐 예, 예, 절대동안 우리 이진우 기자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 되게 어색하다, 그죠? 예, 어색하게 하십시오. 야, 자 김광석 TV 40만 기념 축하드립니다. 40만이면 정말 저도 까마득한 기억이네요.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사실 어찌 보면 지금부터는 시작이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뭔가를 이제 축하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냥 40만. 기념하고자 하는 거죠. 어려웠죠? 예. 네. 이제 40만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장애물들이 있고 넘어야 할 고비가 있는데 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100만 이하는 사실은 채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PD님들이 주목을 불끈 쥐고 아이 뭐 그런 거지 뭐. 아, 네 축하드리고요. 아이. 예, 오늘 재미있게 또 여러분과 시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경일남은 이 40만 너무 축하드리는데 한 1% 정도는 제덕 아닙니까? 맞아요. 1%면은 1% 이상이죠. 기여가 좀 있어요. 사실 어버 키웠지 방수영이. 하여튼 아유 너무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경일남 구독자분들이 조금 또 특별해서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대신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존경하는 이준우 기자님 뵙고 사실 제가 이준우 기자님이 이렇게 호스트인 데는 많이 나가봤는데 맞아요. 이렇게 같이 나와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굉장히 뜻깊고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나왔는데 제가 진행이 아니라는 게 진짜 이상합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중간 중간에 제가 막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습관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병이 좀 있으셔서 얼마든지 서로 질문 주고받고 해도 되니까. 예. 사실 오늘은 다른 분을 초대했다가 그분이 이제 일정상 펑크가 나는 바람에 급하게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대질문입니다. 아마 올해 내내 이 단어가 계속 맴돌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검색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 트럼프라는 이 인물됨 혹은 트럼프를 놓고 어떤 사람이다,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진우 기자님부터 한번 논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논평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네, 대응의 대상이죠. 한동안 우리가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 그런 캐릭터를 만난 적이 없어서 우리가 잘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뭐 실수와 시행착오들이 양쪽에서 다 있죠. 최근에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 네, 뭐 그동안 투자했던 거 다 합쳐서 그냥 숫자로 만들어 주는 거.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우리가 어디 정상회담 같은 거 하러 가면 마치 정상회담에서 뭘 일궈낸 것처럼 성과를 발표하지만 네, 사실은 그 해에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다 투자하려고 했던 거 숫자 다시 모아서 발표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얼추 뭐 몇천억 불 정도는 뭐 5년간이면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서명하고 오고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야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고 캐시를 여기다 꽂는 거야 너희들이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죠. 이제 전혀 다른 문법과 우리는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힘 있는 나라가 이렇게 힘 자랑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자연의 법칙으로는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한동안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마주하게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야? 네. 라고 하는 것도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예측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겠구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측하거나 논평하거나 이 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가 있기 특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예,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편하네요. 질문해 주신 분 계셔서. 네. 저는 트럼프라는 개인 자체를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재벌 회장 같아요. 재벌 회장이다. 네,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건데 완전히 큰 이게 독점 재벌의 회장처럼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행동 양식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준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업 회장들 할 때 밑에서 같이 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양은 가까이 가지 않는다. 네. 왜냐면 다 죽기 때문에 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장들이 부르면요 싫어해요. 상 줄 리가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누구는 야 그 측근이야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로 잘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일종의 사이 멀리 두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하지 않고. 그래서 멀리 두면서 대응하면 재벌 회장들을 잘 이렇게 측근으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마음, 삼심이라고 하는 거 네. 들은 적 있어요. 욕심, 변심, 의심.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 저분한테는. 근데 그게 또 뭔가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겠죠. 트럼프에게도 항상 있다. 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이용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도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너무 막 과거의 문법처럼 정치인을 다루거나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질문 주실 것 같아서 네,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삼자 토론 방식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를 놓고 워낙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스스로를 임페리얼 황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제 9월 15일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통화 정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스티븐 미란이라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FOMC 위원이 된 거예요. 상원 의원의 표결로 확정이 된 거예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이제 지명당한 게 아니라 상원까지 통과함으로써 이제 9월 18일 FOMC 회의 미국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연준의 역사가 기니까 지금 현대식 연준이 생겨난 게 이제 1930년부터인데 약 100여 년 동안 네. 처음으로 역사상 이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될 FOMC 위원, 연준 FOMC 위원이자 이사이면서 행정부의 거의 경제정책의 수장급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동시에 역할을 맡는,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식으로 거론식으로 야 금리 인하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상 연준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죠. 자리 하나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런 일도 그냥 무심하게 그렇죠. 해버리는. 예. 그리고 첫 번째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대외적인 건데, 대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의 기틀을 그냥 깨버리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만성 무역 적자잖아요. 근데 무역 적자가 야기된 배경은 자유무역 시대에 서로 제품 경쟁력,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 점유를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차를 더 많이 파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자동차 더 많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파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든 품질 경쟁력이든. 근데 기회는 균등하게 가져가고 결과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를 아예 뭉개버리는 거 뭐냐면 그냥 결과적인 무역 균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하라, 관세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없애고, 예를 들면 WTO나 뭐 UN이나 국제 기구를 그냥 완전히 다 무시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 그러니까 주권 빼앗고 노동력 빼앗고 자원 강탈해 갔던 그때의 모습하고 똑같이 관세 끌어올린 다음에 관세 깎아줄게, 미국에 투자해. 그 투자하는 방법도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 근데 사실 한미 FTA라는 표현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FTA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무관세로 수출입하자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관세율을 끌어올린 다음에 미국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힘에 의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 이제 과거의 어떤 자본주의나 자유무역 체계를 완전히 뭉개뜨리고 제국주의를 다시 표방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황제,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네, 1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 100년이,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 100년이 나름의 그 명분과 PC함과 네, 균형과 연대와 공존이라고 하는 가치가 좀 더 부각된, 야, 인류가 진화했구나 드디어. 그랬던 시대에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다시 100년 전에 그냥 심플하게 네. 센 놈이 센 걸로 그렇게 돌아간 걸로 보여지는데, 네, 궁금한 건 예, 이게 그럼 어떤 분들은 인류의 역사가 원래 그랬어, 지난 100년이 예외야,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자라고 심플하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뭐 거꾸로 인류가 이제 퇴보하고 있는 거다, 그 방향으로 네, 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임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네, 4년 이제 남짓 지나면 트럼프는 끝나는 건데, 트럼프의 이 존재를 그냥 잠깐 나타난 돌출 별종으로 볼 거냐. 그래서 다시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공화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시 예전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냐. 몇십 년 전에 우리 그 인류가 복작복작 공존하던, 아니면 이제는 질서가 바뀌어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냥 트럼프 세컨 에디션이 되는 거냐.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네, 그래야 우리는 좀 뭔가를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저러는 거 이제 알겠어.
그런데 저기 장단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가서 설비 만들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4년을 몰라 전화 오면 받지 마 이렇게 해서 견뎌야 되는 거야?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만약 이게 앞으로 한 4, 50년 100년 넘게 이렇게 갈 거면 예. 지금이라도 빨리 트럼프의 방향에 순응해서 어차피 다른 대통령 돼도 뻔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아니라면 지금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트럼프는 4년 후면 그동안 즐거웠어 안녕 하고 갈 텐데 네. 그 이후에 과연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그대로 갖고 있겠어요? 아니면 뭐 로봇이 정말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모를 일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사실은.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저는 미국이 항상 그래왔다. 그러니까 최근에 100년을 돌아보더라도 저의 관점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은 계속 자기들이 원한 것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트나 IMF 체제가 다 미국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미국이 원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자유무역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경제를 성장해야 돼서 금리는 인하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유무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의 싼 제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무역이 미국이 원해서 이루어진 거지. 이게 미국이 막 야 나 이제부터는 되게 너희들 위해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100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황제와 제국주의라는 게 계속 돼 왔던 거예요. 대신 보여진 어피어런스가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속였던 거지. 야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좋은 거고 특히 너를 위해서야. 아닌데 그건 본질은 계속 미국을 위한 일들이었어요. 잘 보면.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공교롭게 두 가지의 문제가 전 생겼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달러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위기예요. 최근에 10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고 또 미국의 힘을 유지한 게 달러가 강했기 때문인데 네. 사실은 미국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달러가 힘을 못 내는 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어떻게 다른 쪽으로 내가 힘을 갖지? 이걸 이제 고민한 거고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그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크잖아요. 네. 중국이 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면 우리 권리 없어지겠는데 우리가 힘이 약해지겠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미국의 그 힘을 계속 유지했던 힘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 그래왔던 거다. 방법이 달랐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뭐냐면 싸우는데 이런 거예요. 회유책 쓰고 이간질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대포 막 쏘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근데 똑같이 침략하고 전쟁하는 스토리는 계속돼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유무역이 미국에게는 유리했다가 그렇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10년 전 트럼프가 집권할 그 언저리부터는 자유무역이 미국에 불리하구나 네. 라고 판단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안 유리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유리했었는데 미국의 일자리가 막 급속도로 줄기 시작하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는 안 유리한 거였다 자유무역이. 아니요, 그 당시에는 유리했는데 유리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니까 제조 기지가 미국에 다 있었을 때 조선업 미국에서 그럴 때는 철강, 자유무역이 알루미늄. 좋은데 그렇죠. 많이 수출할 수 있으니까. 제조업이 미국 떠난 거는 꽤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있다고. 이게 이렇게 가서는 미국이 이렇게 되면 안 돼. 트럼프가 잡은 방향이 이제부터는 맞는 방향이야. 지난 몇십 년간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네. 자유무역이 미국에게 유리할 줄 알았더니 안 유리하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인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거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 미국의 많은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은 야 우리 일자리 중국이 뺏어갔어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You're right 내가 지켜줄게 라고 네.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러냐를 보면 논란들이 있잖아요. 즉 미국의 일자리는 중국의 부상 이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원래 제조업 일자리는 국민소득 올라가면서 없어지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데 왜 중국 탓을 하고 그렇게
해요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야 이건 우리가 바꿔보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트럼프가 하게 된 거라면 둘 중에 뭐가 맞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선택일까 정말 트럼프 방식이 앞으로 미국의 발전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식일까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미국의 발전이 계속 유지되는 방식일까에 대한 결론을 사실은 미국이 내려야 되는 숙제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빨리 고민을 해서 어느 쪽인지 찾아놔야 아 미국은 그렇게 가겠구나라고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은? 뭐 저는요 일단 지금의 경과를 봤을 때 과거와는 좀 달리 중국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제조 기지가 등장함으로써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뭐 독일, 프랑스 제조 중심의 국가들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데 독일 경제 성장률이요 지난 3년 연속 역성장했어요. 걔들은 진짜 예. 뭐 그러니까 프랑스의 재정 부실이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이 산업의 기반을 다 뺏겨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조를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과 미국 입장을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조 기지를 아예 중국한테 잠식당하겠구나. 우리도 우리의 밸류 체인을 확보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에서의 움직임이 큰 틀에서 있다고 보여지고 중국이라는 변수가 그렇죠. 경제 교과서에는 없는 예.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야.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밸류 체인을 분산화시키고 세계화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입하던 그런 체제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근데 중국이라는 것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도 완전히 자리를 입지를 결과적으로는 뺏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하는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의 생각이고요. 중국이 사실 반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면에서는 중국은 또 중국대로 자유 경쟁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죠. 근데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 또 여기까지만 말씀 마무리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가장 중요한 남은 인생 동안의 중요한 이슈가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니까. 그거야. 근데 뭐 그냥 무난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미국 민주당은 뭐 하는지 전화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겠다. 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과 트럼프의 입장 둘 다 지금 이런 모습을 가져오는데 배경이 된다. 중국이라는 변수가 네. 새롭게 등장해서 그렇다는 통찰 가득한. 무슨 말씀을요? 이 기자님 이제 질문이 결국에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뀔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김학수 교수님 저하고 조지아주에 갔어요. 이번에 문제가 많은. 근데 거기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거의 세컨 랭귀지가 한국어가 돼버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물리적 변화를 넘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물리적 변화를 넘어서 화학적 변화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완전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예를 같아요. 들면 예를 들면 조지아주의 사막이었는데 처음에는 공장이 지는 건 물리적 변화죠. 근데 거길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가게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막 증가하고 한국 사람이 돌아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생활에. 그게 화학적 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돌이킬 수 없죠. 예를 들어서 한국 못 들어오게 지금 조지아주에서 난리 났습니다. 오히려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미국에서 이제 점차 더 빠르게 일어날 거다. 유노말이 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이 방향 결국에는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상당 기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고 전 봐요. 예전부터 이거 좀 이상하다 하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면 막 세계 몇 위 한다, 막 금메달 몇 개 땄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거 하려고 태릉 선수촌에서 합숙을 하면서 선수를 만들어서 출전시켜요. 그런데
몰라 중국도 좀 그러겠지. 네. 근데 또 다른 나라들은 엊그제까지 대학 다니고 중간고사 보다가 올림픽이네. 이제 뛰는 선수들이 뛰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스포츠 국력보다 더 높은 성과를 냈죠. 사실은 메달 따고 성과 내고 하는 거는 태릉 선수촌 시스템이 매우 유리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서로 그래서 불균형한 경쟁을 그동안 했던 거지. 네. 요즘은 국가의 경제도 마찬가지여서 사실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인류가 한꺼번에 뭐 가장 발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경제의 총합이 그렇다는 거고 네. 각자 자유무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가의 부를 일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중간 허용하는 반칙을 하는 거예요. 네. 집중해서 밀어주기도 하고 태릉 선수촌처럼 예. 그거 굳이 금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했던 거잖아요. 예. 우리의 경제 발전 히스토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국도 그렇고 거슬러 올라가면 뭐 영국, 미국도 세계 1등 국가가 아닐 때는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그 시스템과 정책이 돌아갔었는데 한동안은 이제 그거 안 돌리고 맡기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그 태릉 선수촌 방식으로 경제가 부상하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뭐 대표적으로 계획 경제가 성공한 나라였죠. 미국도 그렇게 할 거야 이제 알았어. 오케이. 우리도 미국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제 경제의 방식이 국가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선수촌을 각 국가에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경쟁 구도도 달라지는 거고 이제 논의의 함수도 달라지는 거고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궁금했던 건 이 방식이 앞으로 계속 될 거냐 아니면 트럼프 4년에 이런 소동을 거치고 다시 돌아갈 거냐를 궁금해하는데 오늘도 이광수 대표님도 그렇고 아 이거 이제 판이 바뀐 것 같다. 네.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조금 더 설득이 되네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네. 역시 아이.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도 자연스럽게 얘기 드릴 텐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주식을 분석하고 부동산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저는 한국이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그 변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흔들고 변할 때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집중해서 그렇게 육성하고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추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경제도 성장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최근에 대동 연구단지를 갔어요. 네. 근데 그 연구단지를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1970년대에 그 연구단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벌써요 우주에 대한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무슨 고속도로 까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진짜 수많은 연구단지들을 그때 다 조성해 놓거든요. 아 대한민국이 진짜 멋진 경제계의 태릉 선수촌이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 그런 방향성으로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그리고 하면은 또 다른 기회 우리 아이들한테는 진짜 좋은 또 경제와 미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는 그게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거예요. 그 디테일이 쉽지는 않지. 맞아요.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과거처럼 그런 연구단지를 만드는 거냐 네. 아니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AI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 네. 사실 여기가 이제 논의가 많이 돼야죠. 네.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그 방향성이 모두 다 좋다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는 게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AI를 얘기하니까 우리도 AI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요즘 제가 피터 틸 책
책도 많이 읽고 뭐 강연도 많이 보고 관련된 서적도 많이 보고 있는데 배울 게 되게 많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성향 이걸 떠나서 피터 틸이라는 미국의 벤처 투자자가 있는데 뭘 제시하냐면 제로 투 원이에요. 쓴 책이 그거 뭐냐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없는 걸 해라. 자꾸 있는 거에 대해서 경쟁하지 말고 경쟁을 죄악시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그 방향성을 추구해야 된다. 한 번도 경- 안 해봤던 방식인데. 그렇죠. 경쟁 없는 걸 하려고 해야지. 자꾸 전 세계가 AI 하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거기 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지점에서 조금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나누셨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세탁소에 옷 맡기면 철사로 된 옷걸이에 달려서 오잖아요, 옷이. 그 옷걸이를 이렇게 살짝만 구부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좀 어느 특정 지점의 힘 이상으로 구부리면 다시 제자리로 못 돌아가잖아요.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정도의 힘을 주어진 그 지점의 힘을 물리학에서 항복점이라고 해요. 물리학에서. 근데 저는 이제 2025년을 항복점이라고 했었거든요. 2025년을. 그러니까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쓸 때. 그리고 26년은 이제 분절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항복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건데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0 시대에 되돌아갈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러니까 지점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넘어가는 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의 힘이 그 정도의 힘이 주어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예를 들면 트럼프 1기 때 관세율을 이만큼 실효 관세율을 이만큼 끌어올렸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관세로 전쟁하기보다는 비관세 장벽으로 경쟁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1기 이전 수준의 평균 관세율로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 2기 때 실효 관세율을 끌어올렸는데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도 이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 이 2기 행정부 동안의 관세율만큼은 아닐지라도 높은 관세율 조금 낮아지겠지만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재정 적자국인데 이 관세가 세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입을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 만들어진 건 안 그렇죠. 없어질 그런 거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정도의 움직임이 주어졌을 때 거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틀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또 26년 경제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의할 때 지경학적 분절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가 23년 정도부터 세계 국제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분절화가 이어지는 특히 그 시발점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제 세계가 아예 그냥 미국을 등지는 게 낫겠다. 인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인도가 어차피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도 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도 되는 뭐 양쪽 다 친하게 안 지내도 되는 뭐 그런 성격의 나라인데 아예 이럴 바에는 전화 안 받겠다. 그리고 미국과 등지고 차라리 중국과 연대하겠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그 임기가 뭐 예를 들어서 레임덕 찾아오면 내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의 레임덕이 찾아온다면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럴 때 같이 이제 등지고 있었던 중국과 연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구본을 구성하는 200개의 퍼즐이 있었다면 200개 나라의 퍼즐이 있었다면 이 퍼즐이 모아지는 여정이 세계화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그동안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어졌는데 전 세계가 그냥 한 운동장에서 그렇죠. 자유무역 몰았던. 예. 근데 이게 아예 200개의 퍼즐이 산산조각 나듯이 퍼지는 거예요. 중국 인도는 배구 코트로 가고. 그렇죠. 그 퍼진 다음에 퍼즐이 따로 짜여지는. 근데 이게 블록화. 야. 예. 그래서 이제 브릭스끼리 단단히 뭉친다든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말씀드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떤 세상으로 갈까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중심의 블록과 중국 중심의 블록으로 둘로 양분된 세계가 두 개의 지구를 갖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구성되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하고 있을 만큼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세계가 파편화되고 있는 배경이 지경학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인도, 중국 그렇게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방향을 꺾어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그게 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질문이 이러다 대공황 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공황이 촉발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때도 관세율이었고 보호무역 조치였는데 시장이 분절되면 그렇게 예, 시장이 이제 분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 올리면 어쨌든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세계 많은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국 경제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든 비관세 장벽이든 끌어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세계 GDP 대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개된다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대공황이 다시 오는가 하는 질문을 갖고 있을 만큼 일종의 저는 이제 그거를 저성장 고착화라고 설명했는데 저성장 고착화를 더 단단히 만들어 버리는 과거의 고성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앞으로 그럴 것 같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전망이 아니라 국제 기구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그런 전망을 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는 거겠죠. 아니, 그게 그게- 커먼센스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IMF, 월드뱅크, OECD의 공통된 전망. 진짜 앞으로 그럼 이로 인해서 계속 저성장이 지속되고 그러나 이 블록화는 깨지지 않고 네. 점점 더 이제 악순환의 그 나선형 그 흐름이 될 거라는 쪽에 확신이 있으시면 우리의 자산 포지션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보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가지의 뭐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의 뭐 믿음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진보한다. 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변동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만 진보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 세계 경제가 아니면 세계 국가들이 그 진보를 향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블록화 자체가 진보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데 그렇게 해야 또 발전이 있거든요. 일종의 정반합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런 상태에서는 발전이 없거든요. 블록화에서 한번 고생해봐야 알아.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잊었어 우리가. 맞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뭉치고 더 결속이 되고 그래서 더 단단히 뭉치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이제 블록을 말씀드렸는데 네. 블록을 맞춰 보면 맞추다가 이제 다 흐트러뜨렸어요. 네. 근데 다시 맞힐 때는 어떻습니까? 더 쉽죠. 한 번 경험이 있어서. 네. 그래서 속도가 빠를 거예요. 예전하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경제의 회복 속도도 사실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나 아니면 서브프라임 때나 과거의 경제 대공황 때보다도 굉장히 회복이 빨리 오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우려보다도 오히려 발전할 거야, 좋아질 거야. 저는 그런 쪽에 투자하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거 재밌는. 그러니까 회복이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야. 높아졌어요. 근데 저는 네. 이준유 기자님 해안도 좀 궁금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첫 번째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예측이나 방향은 다를 수 있는데 그 관점이요. 사실 이준유 기자님 말씀 듣고 유튜브 내용 볼 때 뚜렷한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유 기자님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컨텐츠 수많은 컨텐츠를 다루시고 정보 얻으시고 이제 혼자 생각하시는데 그걸 해석하는 관점. 근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걸 또 해석하는 방향성 이런 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 이슈에 갑자기 대해서 진행자로 연결해서 바뀐 겁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이 분절화되면서 분절화의 부작용을 계속 겪을 거냐. 그렇죠. 네. 아마 당분간 2, 3년은 겪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 김광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단기간 몇 년 사이에는 그런 그 저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하신 거고 네, 네. 이광수 대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거쳐야 할 레슨이고 인류는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네. 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둘이 스코프가 다르지 다른 얘기하신 건 아닌 거로 이해를 해요. 네. 단기적으로는 예. 저는 뭐 이광수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나 이제 조금 좀 이제 길게는 그렇게 가겠죠. 당연히 분절화라고 하는 게 그 효율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만 생각해봐요. 지금 중국에서 제조가 어렵다고 해서 인도로 갔더니 인도랑 중국이랑 한편 먹고 저러고 있으면 저 어디서 만들어요 저걸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 이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스처를 하는 거하고 실제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판은 많이 다를 수 있어서 저도 조금 좀 시끄러운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다. 다만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레슨을 얻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봐도 그렇고 미국의 유권자들을 봐도 그렇고 요즘 유럽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시위하는 거 보면 네.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지? 객관적인 우리가 보면 야 니들이 1년에 휴가를 40일씩 가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정부가 이런 거니까 당신들이 조금 좀 열심히 일해 라고 프랑스 국민에게는 이야기하고 싶고 네. 그게 이제 멀리서 떨어져 보면 그게 맞는데 네. 그 안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 이슈 그 안에서도 얼마나 빈부격차가 많으며 그렇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런 그 서로의 시각이 달라서 지루한 논쟁이 벌어진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이즈는 그 궁극적으로는 잘 해결이 되겠으나 생각보다 터뷸런스는 클 것 같다 나는. 프랑스 국민들을 설득해서 야 우리가 좀 게을렀네. 네. 열심히 하자가 이게 잘 될까요? 이미 그 세대가 사실은 지나가셔야죠.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에서 70대 노인과 20대 젊은이의 가치관은 충돌하잖아요. 네. 복장에서부터 뭐 태도에서부터 토론으로 되지 않는 구조인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세대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길게 보면 이광수 대표님이 보시는 그 진보의 방향에는 매우 동의를 하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건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경제를 많이 이해하고 아는 분들이 투자나 전망에 실패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그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인류의 모두에게 효율적이니까 이리로 갈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은 매우 이론적으로 합당하고 옳은 의견이나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노이즈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미국의 저런 방식이요. 트럼프 끝나면 끝날까요? 아니면 저거 계속 저렇게 갈까요? 난 정말 궁금해요라고 하는 질문을 두 분께 던진 이유도 네.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보면 다시 돌아가야죠. 트럼프의 방향으로만 어떻게 계속 가겠어요. 그러나 야 저거 쉽지 않겠다. 저거 다 미국 국민들 설득하고 저렇게 하기에는 누군가 또 정치인이 나와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를 다시 한번 외치면 네. 저거 설득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긴 방향과 그때그때 대응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고요. 네.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그 시기에 지난 한 100년도 채 안 됐죠. 우리 한 60년부터니까 뭐 얼마나 됐어요. 한 5, 60년 굉장히 다행히 성공적인 모델로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네. 그게 가만히 보면 저는 우리도 열심히 일했지만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운이 좋았던 건 우리는 그 시대를 주도하는 나라의 어깨에 올라가서 꽤 많은 혜택을 누렸던 그만큼 또 어찌 보면 현명했다고 볼 수도 있고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미국의 어깨에 올라가서 전반전을 잘 보내고 네.
뭔가 이제 중국이 부상할 때 또 중국의 어깨 위에 잘 올라가서 중국보다 오히려 혜택을 더 잘 봐서 사실은 이렇게 2단 점프에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전보다 매우 중요한 의외로 우리는 외국과 특히 강대국의 어떤 헤게모니에 따라서 경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국민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덜 해요. 신문만 봐도 국제면은 5장 넘겨야 6장째 나오고 그냥 다 정치 기사, 뭐 사회 기사로 도배가 되고 근데 그게 이제는 그러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여야가 싸우는 거는 그건 그렇다 치지만 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되지라고 할 때 너 중국 편이야? 뭐 너 좌파야?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시각. 예. 넌 친미구나. 뭐 이런 시각은 네. 굉장히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밖에서 무슨 협상을 해오면 뭐 세력에 따라서 아예 평가가 다르잖아요. 예. 아 쟤는 칭찬하겠고 쟤는 비난하겠구나. 우리 오기 전부터 알고 있잖아. 맞아요. 예. 하기 전부터 하기 전부터. 네. 정해져 있어요. 반대로 어떤 계약서가 나중에 발견됐어. 좀 이상한데? 예. 이거 어느 정부 때야? 윤석열 정부 때야? 근데 이 나쁜 놈도 이럴 줄 알았어. 또 아니면 또 반대면 반대쪽에서 그러고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다. 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하면 네. 그 시대의 정부와 대통령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외교와 통상과 어떤 대외 협상에 관한 한 왼쪽 오른쪽 관계없이 누가 집권해도 그것은 힘을 좀 몰아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네.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요. 말씀 많이 죄송해요. 해주시고요. 네. 저도 이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고 또 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나? 그러니까 반미 친미라는 단어, 반미 친미 뭐 친중 반중이라는 단어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YTN에 한미 정상회담 있을 때 언제 정상회담? 최근에 최근에? 예. 그때 그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펜 뺏어가던 그 그걸 이제 해설을 하러 딱 갔었는데 앞에 공개 회담 잘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극찬하죠. 그리고 비공개 회담으로 넘어갔는데 여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을 얘기하다가 비공개 회담이 끝나고 이제 나오시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표정이 이제 굳은 채로 나오셔요. 왜냐면 생방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차에 타는데 여자 부의전관이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 그 여자 부의전관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약간 그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표정이 정말. 그 회담장에서 나올 때 끝나고 나올 때. 표정이 일단 마무리 좀 하고 나오지 마치 박차고 나온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그것만 보고 내리는 저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 회담에서는 좀 날카로운 주제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비공개 회담에서 좀 날카로운 주제로 얘기를 했을 텐데 뭔가 이견이 있는 채로 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더니 역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 뭐 그게 아니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70년대생이 생애 주된 입장에서 이탈하거든요. 소위 50대가 네. 조기 퇴직 또 구조조정을 이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뤘더니 댓글이 뭐냐면요. 약 5, 60년대생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 분들이 70년대생 구조조정 당한다니까 쌤통이다. 너네도 당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 봐라 너희도 늙지? 이게 뭐냐면요. 7, 80년대와 5, 60년대생 세대 차이로 벌어진 게 아니라
5, 60년대생은 보수, 7, 80년대생은 진보니까 정치적으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이게 우리를 좀 위험하게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은 보수, 재생에너지는 진보. 아니 그 기술과 산업에 왜 정치색을 입히냐고요. 예를 들면 그 많은 것들이 다 정치로 양분화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방송 나가기 두렵다 댓글 때문에. 그 표현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 표현하는 거.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되게 재밌게도 집값 상승을 전망하면 보수, 집값 하락을 전망하면 진보. 그리고 예를 들어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에 기여하니까 금리 인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하면 또 보수. 금리 인상은 진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분이 이제 문제점을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잘못했네. 말씀하셨으니까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네. 항상 궁금해요. 문제의식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극심하게 경제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이게 극심할수록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의 해결 방안? 왼쪽 오른쪽의 극단적인 의견은 어느 사회나 있죠. 있죠.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고 보라색이 너무 없어. 보라색이 없어. 네, 네. 건강한 사회일수록 보라색이 많고 이 보라색의 의미는 기계적 중립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항상 양비론이거나 기계적 중립이다가 아니라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빨간색 의견이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 사람 빨간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파랗네. 라고 하는 그런 층들이 두터워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든 판단을 할 때 왜 내 마음에 조금 더 드는 정치 세력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집권을 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양쪽 다 인정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양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방송을 보면 이 방송에서는 그쪽 세력은 항상 잘해. 네. 100대 빵이야. 또 이쪽 방송에 가면 똑같이 100대 빵이야.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안이. 어떻게 여기는 100번 다 잘하고 여기는 할 때마다 못하지? 또 이게 반대로 보면 또 반대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세력들이나 생각은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 비중이 너무 크다. 그 이유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 욕먹는 거 너무 싫어해. 몸을 살인. 네. 사실 가운데 의견은요. 여기 가면 여기서 욕먹고 저기 가면 저기서 욕먹는 운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 매체는 어느 쪽이야? 그쪽이야. 그럼 나도 포지션 위쪽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 해보면 알겠지만 섭외가 잘 안 되죠. 욕먹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반대쪽은 섭외도 안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면 저걸 한번 생각해 보자. 저 사람은 아주 왼쪽도 아주 오른쪽도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자꾸 의견을 내고 발언권을 높이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 미디어 환경의 문제입니다만 많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분들 중에 꽤 대다수는 그게 생업인 분들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그냥 이런 쪽 의견을 얘기하는 게 직업인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양쪽에 이미 포지션이 있고 방송국이 그런 분들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항상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가운데 의견은 어차피 섭외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자꾸 그런 분들만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아침에 A 방송국에 나와서 한 얘기를 B, C, D 이 방송국에 나가서 해야 하루의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라고 하는 이광수 대표님의 이 질문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질문인데 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자꾸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리려고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러지 말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진영을 넘나들면서 욕먹을 각오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 좋은 말씀이죠. 그게
라고 생각. 이 부분 저도 말씀드리고 이광수 대표님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이광수 저도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실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 이준우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종의 그 회색지대 뭐 그런 지대가 넓어져야 사실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뭐 그렇게 방송 나가는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 설득력이 약하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쉽지 거고. 않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원칙론적 방안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기준을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이 보라색의 지대에 있을 때 돈이 돼. 라고 제시할 수 있으면.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전 진보 매체를 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양도세 관련돼서 논쟁이 있으면서 진보의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막 문자 폭탄 보내고 이랬어요. 자, 이 지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쉽게 말해서 행동과 문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예전에는 무작정 지지해요. 뭘 하든 지지할게. 네. 그런데 지금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내가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체대한 변화예요. 네.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 대구에 여행을 갔어요. 네. 대구에 여행을 갔는데 대구 여행 안 가잖아요. 여름 덥다고. 여름에 안 가요. 네. 근데 한번 가봤어요. 근데 대구에 서문시장을 갔습니다. 그죠? 거기가 완전 그 보수의 또 성지라고 알려진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세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식. 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식을 얘기하니까 진영과 상관없이 저를 보는 거죠. 어허. 그래서 네, 시장은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 이준희 기자님도 계시고 3%의 역할이라든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수록 저는 이게 엄청난 벽이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또 연관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미는 게 있고 끄는 게 있죠. 근데 이 방식은 끄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돈 벌고 싶어요? 그러면 보라색이 돼야 돼요. 그죠? 사람을 끄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우월적인 방안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착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쉽게 말해서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그 정치적인 견고한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되게 사람들의 생각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정책들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게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되면 이 일종의 이 영역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쩌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4천에 가고 5천에 가면 그동안 이 쌓아왔던 진짜 엄청난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떻게? 와.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광수 대표님하고 방향성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는데 그 경제 전망서를 시작하는 그 프롤로그를 시로 시작을 해요. 그 시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작시죠. 예, 항상 시를 쓰는데 참 캐릭터 독특해. 정말. 근데 그 시에 이 그림이 같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해와 비가 있는 거예요. 해와 비가 있죠. 근데 해와 비가 같이 싹을 틔우고 같이 꽃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그냥 짧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되게 뜬금없다. 들어봅시다. 근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시예요. 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 제목이 이제 서로 아닌 우리예요. 서로 아닌 우리. 햇볕만으로 싹을 틔울 수 없고 빗물만으로 꽃을 피울 수 없네.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가 되어 꽃을 피운다. 왼쪽만으로 싹을 틔울 수 없고 오른쪽만으로 꽃을 피울 수 없네.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가 되어 꽃을 피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평행선을 걷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걷는 것이다. 서로 아닌 우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쪽의 생각과 오른쪽 생각이 다 존중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양쪽의 생각이 서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둘 생각이 다 옳은데. 둘 생각이 다 오를 수는 없지. 때때로 이쪽 생각이 맞고 때때로 이쪽 생각이 맞죠. 그럴 수도 있겠지.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옳은데 어. 근데 서로 그냥 정해놓고 이간질하니까. 그 방송국들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무슨 이슈에 대해서 섭외 전화가 와요. 네. 그럼 내 의견은 이 부분은 얘가 잘못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얘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네. 난 안 불러. 왜 양자 토론을 해야 되거든. 네네. 어. 네. 그러니까.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정말. 각성해야 돼.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주식이 됐든 정말 말 그대로의 성장이 됐든 그러니까 결국은 햇빛이든 빗물이든 그 하나의 방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야 오늘 방송 아름답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2026년을 분절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정치적으로도 왜 이렇게 갈려 있느냐. 나라도 갈리고요. 그게 좀 아쉽다.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단어를 쓰셨는데 그동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있고 뭐 극단으로 나눠졌지만 그나마 예. 이게 융합이 됐고 한 방향성으로 볼 수 있었던 건 성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아까 말한 그 기준이 있었고 또 성장이라는 예를 들어서 끄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격하게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 차이가 극단으로 이제는 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예를 들어 사람들을 끄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네. 현재로서는 주식 시장에 돈을 많이 끌어 모아서 그렇죠. 말 그대로 코스피 5천을 모은다면 한 방향으로 몰 수 있다라는. 근데 의견이십니다. 그게 돈을 끌어모은다는 표현보다도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출발선은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네. 사실은 쓰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배당이든 투자든 네.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시장에 달려가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네. 기업들을 변화시켜서 그게 출발점이 되면 이제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네. 나눌 이야기는 굉장히 많으나 네.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다시 진행자로 돌아왔네. 다시 진행자로 좀 돌아와서 시인에서 진행. 예. 근데 요 코멘트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저도 지금 말씀 주셨던 그 결에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산분리 원칙이 우리나라는 있어서 기업들이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 신규 기업을 육성하거나 자금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장치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은행들도 대출로만 하고 있대. 이자 수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전체 수익 중에서 이자이익하고 비이자이익 보면 절대적인 비중이 이자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IB랑은 완전히 다르죠. IB 같은 경우는 대출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뭐냐면 계속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고 그러면서 은행이라는 기업도 돈을 벌고 이런 구조가 계속 돈을 융통시킴으로써 성장에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들은 계속 대출로만 먹고 살아왔고 이자 수익이 절대적인 85%까지 비중을 차지하니까 비이자이익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자금들이 있는데 그 결국 자금이 부족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혹은 뭐 벤처 기업들이 그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의 자금이든 은행의 자금이든 결국 이제 투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이 몰려야 소위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유니콘 기업이 제2의 삼성이 제2의 현대차가 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저도 이제 방송도 많이 진행도 하고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네. 투자가 활성화돼야 스타트업도 성장하고 유니콘도 나오고 하니 우리 대기업의 곡간도 풀고 뭐 은행에 쌓여 있는 돈도 그쪽으로 돌립시다. 맞지? 아름답지? 항상 하우투가 문제죠. 네. 항상 하우투가. 지금도 뭐 투자를 못 하게 돼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문제는 VC들한테 요즘 돈이 안 가는 이유가 그동안의 투자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우리의 토론과 논의의 그 깊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스타트업에 돈이 안 몰리냐? 그게 조금 전까지만 하면 은행들이 관심 없어서, 혹은 뭐 대기업들이 방만해서, 혹은 우리 사회의 제도가 이상해서. 이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아닌 부분도 물론 있겠지. 이런 회색지대도 있기야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투자를 금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나오면 왜 돈이 안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스타트업이 경쟁력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되게 불편하죠. 불편하지. 그냥 은행이 잘못해서 대기업들이 문제라서라고 얘기하면 되게 편안하지. 그 논의 구조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돈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주식 시장에 돈이 안 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일맥이 있으나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네. 주식 시장이 안 매력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강하다고요. 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는 건 뭡니까? 제가 갖고 있던 집을 누군가가 산다는 거잖아요. 왜 이 사람은 주식을 안 사고 집을 샀을까? 집이 더 좋으니까 산 거라고 쳐요. 네. 그럼 나는 집 한 돈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집 한 돈이 있는데 왜 이걸 주식에다 안 넣어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린다는 건 사러 가는 사람이 있지만 사러 가는 사람의 숫자와 금액만큼 팔러 가는 판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판 돈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판 돈은 물론 이 중에 일부는 또 부동산으로 가겠으나 여기서 파는 사람 또 나오잖아요. 네. 항상 거래 대금만큼 캐시는 쌓인다고요. 부동산 시장에. 이게 다 부동산으로 갈 수 없어요. 이 돈이 왜 주식 시장으로 안 갈까 생각해 보면 그냥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는 뭐 여러 이유는 있겠죠. 제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모멘텀의 문제부터 다양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기 때문이고 이런 것이야라고 결론을 내렸던 어떤 그 고답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야 논의가 진전된다. 자, 우리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좋은 대한민국 만듭시다. 화이팅! 이렇게 항상 방송을 끝내면 예. 아무것도 그 다음 날 아무것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것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담론들이 있는데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말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책도 뭐 많이 쓰고 근데 이게 실천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기업 아니면 개인들을 바꾸고 있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시네. 내 말이 그 말인데 여러분 되게 고급스럽죠. 야 이건 진짜 내공이 이런 거구나 싶다. 난 내가 얘기하면서도 참 이렇게 발언이 저렴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멋있으셨어요. 방금 그 말씀하기 전까지 멋있으셨는데. 야.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네. 근데 작은 거.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안 멋있어 혹은 그건 돈이 안 돼. 그래도 전문가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그런 또 전문가들을 잘 육성해주고 그게 이제 두 분의 역할인 거죠. 그런 분들을 잘 섭외하고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게 사실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 대한민국의 지식과 아니면 지성과 뭐 그런 부분의 그 스타트업을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3프로가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글로 가서 좀 그런데 새로운 분들 많이 등용하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실천적인 얘기들 하시는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주는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전 그랬다고 봐요. 3프로를 너무 응원했고 그리고 자본시장이 꼭 필요했는데 조금씩 갈수록 그러니까 200만이 되고 막 이렇게 정형화되죠. 네, 오시는 그러니까, 분 뻔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보는 거를 하게 되고 챌린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3%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도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제가 주식 얘기를 하면 뭐 봐야 됩니까? 그러면 다 3% 얘기하죠. 3% 얘기. 3% 사실 3%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2%의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도 그런 차원에서 실천적으로 그런 코너를 만드신다든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네. 네. 그래서 요즘 내가 주식을 얘기할 때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얘기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의 역할이 두 분한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나누고요.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대주제죠. 우리 특히 이진우 기자님께서 지금 계속 활약하고 계시는 부란 무엇인가, 너무 가난이란 좋아요.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큰 틀에서 좀 철학적인 담론을 좀 너무 좋아요. 나눠볼까 하는데 그 EBS에서는 왜 이렇게 멋있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멋있어요. 공감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큰 틀에서 이렇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우 기자님께서는 부자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부와 가난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진짜 쉬운 질문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다. 네. 어느 정도 돼야 부자냐라는 질문이죠. 그거는 이제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의 패턴을 살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자의 영역을 좀 넓게 보고 싶고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놀아도 괜찮은 사람, 놀아도 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에서 보면 저는 안 돼요. 당연히.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놀면 저는 평생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있고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물론 이제 이걸 살까 말까 하는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넘버 원이고 스트레스의 가장 큰 넘버 원이 아니라면 넓게 보면 부자의 영역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너 부자야라고 물으면 저는 그 안에 범위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돈 걱정은요 보니까 우리는 보통 부자가 되면 돈 걱정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 네. 야 돈이 한 100억쯤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부자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100억이 있는 사람은 잠깐 그 100억 때문에 부자인 느낌이 들다가 100억에 걸맞는 뭔가를 해요. 사업을 시작하든가 뭐를 사든가 사람은 자기 눈높이와 자기 갖고 있는 돈에 맞춰서 뭘 씁니다. 뭘 쓰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돈 걱정이 시작돼 또. 뭐 예를 들면 김광석 대표님이 유튜브 잘 되고 해서 돈 마련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스튜디오 하나 갖고 싶겠지. 지금은 우리 광석이 형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예. 이제 건물도 하나 갖고 싶겠지. 그렇게 해서 가져지면 세입자 안 들어오네. 이번 2달째 공실이네부터 시작해서 그에만 고민이 또 시작된다고요. 네. 또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 프랙탈이에요. 1년에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도
더 가난한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부자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선문답이 되긴 하는데 그냥 마음 먹는 곳에서의 선이지 어떤 기준이 넘어서 예를 들면 60억이 넘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뭐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기준은 다 다른 것 같더라. 은퇴를 해서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게 되더라도 한 6개월 후에 가보면 또 무슨 일을 벌이고 또 시작을 해서 또 거기에 묶여서 또 아유 시간이 없네 점심 같이 할 시간이 없네 또 이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희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또 하고 근데 전 이준희 기자님 그 문법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이게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어떤 그 주장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실 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굉장히 좀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얘기하면 반론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준희 기자님이 말씀하시니까 대부분 고개를 끄덕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또 소비도 늘려가면서 또 다른 부자를 꿈꾸죠. 그게 사실 그게 본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그런 방향 속에서 저는 부자라는 그런 어떤 그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부자를 스탁 관점에서 보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 너 부자야? 그런데 플로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로 남아야 된다. 그러면 방향성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로 남으려면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되는 순간 돈을 쓰죠. 또 시작되지. 그렇죠. 근데 부자를 남으려고 노력하면요, 돈을 벌면서도 아껴요. 그렇지. 네. 이게 저는 그래서 부자의 정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한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부자나 가난의 차이는 뭐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다 부자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있고. 그렇죠. 근데 아예 나는 부자 같은 건 꿈도 안 꾼다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봐요. 최근에 제가 주식 무료 강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뭐 300~400명이 오세요. 오셔서 이제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제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분이 되게 감동적인 말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동안 누구도 나한테 주식 얘기해 준 사람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너는 뭐 주식 투자를 할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주식 얘기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자기는 관심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나도 언젠간 투자할 거야. 그래서 너 세미나 오늘 강연 들으러 왔다. 이분은 부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부자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누군가는 그래 뭐 난 관심도 없어 내가 주식 투자할 돈이 없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전 건강한 사회고 발전하는 사회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가능성을 그게 저는 좋은 경제 그리고 좋은 사회라고 봐요.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누구나 공부하면서 이런 거죠. 누구나 공부하면서 나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면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탐욕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뭐 10억을 가졌냐 20억을 가졌냐 이런 논란은 사실 불필요하고 네. 부자로 남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고 또 부자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게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죠. 맞습니다. 그게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경제가 별게 아닌 게 어. 제가 요즘에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요. 인생에서 올타임 하이를 벌고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기자였잖아. 뭐 얼마나 벌었겠어. 하여튼 내 월급 통장에 이 금액이 찍힌 거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 돈 어디다 쓰냐면 우리 애들 둘이 지금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씩 곱하기 2명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이 캐시로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이 기숙학원을 왜 보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잘하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낸 거예요. 3년 전 내 수입이었다면 못 보냈다고요.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지금 쓰고 있더라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3, 4년, 5년 전이면 이 정도 수입이면 나는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편안하게 놀면 좋겠네. 뭐 하고 놀까라는 생각을 시작했을 텐데 택도 없지. 근데 이 택도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출연하고 책도 읽고 쓰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져서 여유로워서 이제 난 쓰기만 하면 돼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안분지족하고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진우 못 봅니다. 그럼 좋겠지.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를 들었는데 이광수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각자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김광석 교수님도 네. 교수님이 돈 많이 벌어서 예. 더 이상 난 이제 돈은 필요 없어가 되는 순간 네. 우리는 유튜브에서 김광석 대표님을 못 보게 되는 거고 김광석 대표님이 우리 사회의 부가가치를 이젠 안 일으키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건데 네. 그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불행이냐고요. 네. 좋다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해명을 먼저 할까요? 그래서 부자 아닙니다. 인간은 돈이 많아지면 소비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돈을 원하게 되고 이런 굴레에 웬만하면 갇힌다. 네. 갇힌다. 네.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이 난 요즘 진짜 등에서 식은땀 나라고 했던 발언이 있었어요. 네. 아니 조단위 부자가 왜 식은땀이 나? 식은땀이 나지. 얼마나 많은 고용을 해놓고 경기가 꼬꾸라지거나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없으면 1년 안에 우리 이룬 부가 다 사라지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식은땀이 안 나겠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네.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덕분에 우리 사회는 신제품도 나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공평하냐. 김광석 교수님 뭐 잘 나가고 유튜브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지만 계속 욕심 생기니까 계속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유튜브를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광석 교수님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물론 이게 엄청난 콘텐츠라서 여러분들이 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콘텐츠와 다양한 콘텐츠가 경쟁을 해야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결국은 바람직하고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 돈이 많아져도 계속 초조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게 경제가 발전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트럼프 봐요. 본인이 뭔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뭘 또 하고 코인도 만들어서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그 덕분에 또 미국은 살아난다며. 트럼프가 5년 전에 은퇴했어 봐요. 미국이 저렇게 됐겠어요? 부자, 가난, 부자란 무엇인가 하는 일단 대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이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말씀을 좀 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자의 정의상 간단하게 예스노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우 기자님은 부자십니까 스스로? 우리가 부자의 정의를 뭘로 하기로 했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내가 마지막에 그 정의를 데피니션을 안 했구나. 돈 문제가 나의 가장 넘버원 골치 아픈 거야만 아니면 뭐 부자의 부자다. 범주 안에 들어간다. 저는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저는 이제는 정의가 부자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했으니까 전 부자죠. 부자를 그렇군요. 꿈꾸니까. 예. 네. 그래서 저도 젊을 때 똑같이 그런 생각 어릴 때 했는데요. 네. 어릴 때 회사 다니면 회사가 진짜 싫어. 그리고 월급이 그냥 진짜 통장에서 스쳐가요. 그리고 어릴 때는 뭐 그렇게 사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냐. 그러니까 야, 뭐 돈이 많으면 진짜 나는 돈 안 벌고 은퇴해서 그냥 살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니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 돼서 이제 그게 목표가 되고 막 그렇게 되고 파이어하고 은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돼. 그 단계를 저도 그 경험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도 힘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정의를 저는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써먹어야지 지금까지 몰랐지만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부자처럼 부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면 네. 자기의 소득과 수입이 얼마가 됐든 그 안에서 나의 수요와 욕구와 욕심을 그 안에서 잘 조절하는 그게 그냥 핵심이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잘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그러니까 부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부자론도 있고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명확한 제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버는 거,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거라고 해서 그 부자가 왜곡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자를 얘기하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되게 웃긴 거죠. 부자 되세요라고 광고를 하는데 근데 카드사예요. 아니 그러면 카드 많이 쓰면 부자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자라는 자체에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이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얘기만 하면 야 돈 얘기하지 마. 맞아. 뭐 부자 얘기를 이런 데서 해야 아니요 왜 부자가 나쁜 얘기가 좋은 얘기잖아요. 이거를 밝은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 네. 그렇지. 예, 근데 자꾸 막 제가 이제 그런 프로들 나가니까 돈 얘기를 하고 부자라고 하면 야 여기 가져와서 돈 얘기를 해. 우리는 고상한 얘기 해야지. 그렇게 대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왜곡돼 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래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는 덕담처럼 느껴지지. 그게 나쁜 거는 아니야라는 인식이 된 것만 해도 사실은 한 계단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부자 되세요 하면 그럼 뭐 남의 거 빼앗으라고 내가 그렇게 탐욕스럽게 보여?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생각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약간 변화 지금은 많이 그래 보였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그래 이런 욕하진 쪽으로. 않을게. 맞아. 예. 근데 그것만 이제 해도. 한 단계 가면 이제는 박수 쳐주고 그다음에 나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 이제. 주신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이제 살짝 코멘트를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의 정의가 사유재산의 축적을 장려하는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사유재산을 축적한 사람을 소위 부자라고 하죠. 근데 그게 방법상에서 합리적이면, 합법적이면, 도덕적이면 그 부자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합법적이지 않게 또 비도덕적으로 그 사유재산을 축적해 온 사람들 때문에 부자를 좀 싫어하고 질투하고 부자의 이미지를 좀 나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누가 봐도 부자인데 나 부자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좀 인상적인 책을 좀 읽었는데 자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에서 어떤 그 자본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그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용을 제공해주는 조건 하에서 그 효용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10명 고용해서 10명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나의 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부를 제공해 주는 조건 하에서 남는 잉여를 가져가게 되는, 그게 이제 자본가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저도 해당 문구를 그대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도덕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를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자를 긍정적으로 개념하는 것도 하나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빈곤이 아니면 부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빈곤이 두 가지 빈곤이 있잖아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근데 물론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계층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상대적 빈곤을 많이 체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생계에서 지장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절대적 빈곤은 아니신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삶이 더 행복하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두 분 말씀 중에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왜 부자만 계속 부자가 될까? 왜 당신이 부자 되지 못할까? 하는 대질문이 있어요. 이진우 기자님부터 또 부자학의 전문가시니까 왜 부자만 계속 부자가 되는 걸까요? 그거 맞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팩트가 네. 맞냐는 확인부터.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네. 스터디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상위 1%가 우리나라 자산에 뭐를 갖고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 소득의 상위 몇 퍼센트를 상위 1%가 가져가요. 네. 라고 하는 통계들은 많아요. 자꾸 집중되고 있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상위 1%가 작년에 상위 1%, 5년 전에 상위 1%, 10년 전에 상위 1%를 구성하던 그 사람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멤버인지 아니면 물갈이가 계속 되고 있는지는 그게 사실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양극화와 부의 집중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발전할수록 약간의 품질 차이와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무섭게 퍼지거든요. 네. 네. 그게 좋은 사회죠. 경제 프로그램은 그냥 김광석 TV 보면 돼 라고 하는 거가 그렇지, 그 정보가 아주 잘 확산되는 것이 좋은 사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보다 보면 이게 그거 같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보다 보면 난 뭐 봤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이런 케이오스인 상태에서는 김광석 TV나 3프로 TV나 다 비슷하게 돈을 버는데 그게 좋은 사회가 아니죠. 진짜 조금이라도 좋은 거를 제공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좋은 사회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휴대폰 회사 중에 애플이 돈 잘 벌잖아요. 왜 그래요? 소비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애플이 제일 좋아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 자유를 구속받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양극화는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는 한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회사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휴대폰 회사가 골고루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끝자리가 1인 사람은 1번 회사 휴대폰을 사야 되고 반드시 아이폰 못 사. 끝자리가 5인 사람만 아이폰을 살 수 있고 끝자리가 6인 사람은 삼성폰을 사야 되고, 그렇게 해야 골고루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냐고. 아니지. 그러니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당연히 벌어지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작년에 1등이었고 10년 전에도 상위 1%였던 그 사람, 그 회사가 지금도 계속 그런지, 아니면 양극화는 벌어졌는데 그 멤버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지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면 무섭게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보다 늦게 태어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 최근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의 1등이 될 수 있는 그냥 창고였던 회사가, 그거는 되게 중요한 다이나믹스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부자가 왜 계속 부자가 되느냐라는 그 정의를, 그 고민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진짜 이렇게 계속 고착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고민하는 거냐를 먼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나 거기에 대한 리서치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냥 왜 안 이루어지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보도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가
자꾸 양극화 벌어지고 있는 사회다라고 얘기하면 더 자극적이고 좋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과정에서 3분위에 있던 사람들이 2분위나 1분위로 자꾸 옮겨가고 또 그 교체가 이루어지냐 그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실제로 보면 부자가 계속 부자로 남는 케이스가 꽤 있긴 있어요.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싼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하고 비슷한데 요즘 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코인이건 비즈니스건 스타트업이건 뭐든 돈이 많이 계속 풀리니까 이런 돈들이 가면서 로또 부자들을 자꾸 만들어요. 네. 좋은 현상이에요. 뭐 하나 무슨 화장품 하나만 잘 만들면 바로 그냥 100억대 부자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나쁜 세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이제 그 돈을 좀 더 모험적으로 쓰고 그러다가 다시 거지도 되고 이제 그래야 뭔가 이제 사회도 활력 있게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벼락 코인 부자든 무슨 뭐 스타트업 부자든 부자가 된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얻은 부를 되게 안정적인 자산에 넣더라고. 부동산에. 부동산이 좋은 자산이고 저평가된 자산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플럭추에이션이 낮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강남 아파트들은 누가 자꾸 사길래 이렇게 자꾸 사는 사람만 어디서 꾸역꾸역 나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보면 그렇게 로또 맞은 사람들은 계속 매주 쏟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자산으로 가다 보니 그 사람들이 다시 망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산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김광석 교수님이 자본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원리는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힘든 구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준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타트업도 권장하는 거고 기술 통해서 그런 걸 대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근데 한번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났냐 자본주의에서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자본가라고 하죠.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가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자본은 뭉쳐진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힘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게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 주주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주식 수로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장 많이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 버는 방향으로 회사도 움직이고 그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회사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편이나 노동가라고 하지 않아요. 노동자라고 하죠. 노동자들은 파편화돼 있죠.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는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집안이 움직이는데 여기는 한 명이 되니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사실은 이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자본을 안 쌓은 사람들은 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그걸 정확하게 적시한 거예요. 뭐냐면 고대로부터 봤더니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훨씬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엔 뭐냐면 그게 착취의 문제건 어쨌든 뭐 수익성의 문제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훨씬 높더라. 그래서 피케티가 제시한 건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자본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과세를 하면 그러면은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나 노동에 대한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딴 나라로 도망간다. 그래서 글로벌 공평 과세를 제시해요.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자본 과세를. 그런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방안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상수로 놓고 결국엔 부자가 되고 아닌 분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상수로 놓고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격차를 줄일 건가가 정치의 역할이 되고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가 됐건 뭐가 됐건 장치가 필요한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니까 변수를 통해서 이 격차를 줄여보자. 그게 또 저는 건전한 사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조금 어떤 생각도 여기다 더 붙이고 싶냐면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요. 자본주의가 말 그대로 양극화를 만들어 놓는 당연한 논리,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양극화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양극화는 이제 나쁜 거라고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양극화를 만들긴 하지만 절대적 빈곤은 줄여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향 평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은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닌 뭐 사회주의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절대적 빈곤이 더 많죠. 근데 절대적 빈곤을 사라지게 하면서 뭐 빈부 격차는 더 확대되는. 그렇지만 이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이 절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방식이니까 자본주의 그 자체가 부정되기보다는 그 양극화라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당연한 거야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양극화를 경험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하는 그런 사회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돈 버는 기술, 뭐 재테크 포함, 네. 특히 뭐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볼 때 예. 돈 버는 재능, 돈 버는 기술을, 돈을 벌려는 의지와 욕심과 추진력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그러니까 같은 게 없다는 같은 게 없어요. 우리 그 돈 벌려고 하는 욕구와 의지와 재능과 뭐 이런 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있는 거라면 부도 골고루 나누어지는 게 맞고 내버려두면 골고루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쟤는 돈을 벌어? 라고 가만히 보면 물론 매우 소수는 반칙을 하는 경우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요게 너무 확대 부각돼서 자꾸 노출되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버는 거야. 축구장에 봐. 쟤 반칙하는 거 봐. 라고 하지만 손흥민이 나보다 축구 잘하는 게 반칙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칙도 할 때가 있겠지. 반칙은 휘스를 불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문제고, 네.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방 가도 다 각자 점수가 다르고 달리기를 해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야, 왜 김광석은 10km를 9분 때 8분 뭐 뛰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왜 나는 못 뛰냐? 야, 동일하게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타고난 근육이 다르고 러닝에 대한 의지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인정하고, 저처럼 재능이 부족한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과 추진력과 감각이 있는 사람의 사실상 프리라이드라고 하기는 좀 그래, 공짜는 아니지만 그들이 일궈내는 사회적 부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더 많이 가져야 그들은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손흥민이 뛰는 축구팀에 나도 같이 풀백으로 뛰면서 상금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그런데 손흥민이 제일 많이 가져가야죠. 안 그러면 다음 게임부터 손흥민 안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려면 돈 버는 재능과 의지와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만 또 I'm still hungry라고 생각하고 또 나가서 돈을 벌고 또 경제 활동을 자꾸 하도록 부추겨야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먹게 되는 건데, 우리는 야,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 아닌 게 현실인데 그게 돌아가겠냐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뭔가 이게 왜곡된 구조가 있어서 그래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비즈니스로 돈 버는 구조에 관한 한 이거는 사실상 그 재능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거의 결과물인 것 같다. 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오히려 활성화되도록, 그쪽 부자는 더 그쪽 부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든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가 자산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사실은 뭔가 투자 감각으로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사회의 유동성이 돈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뭐 사실상 운의 영역이기도 하고 거기가 바로 돈을 버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부동산은 그럼 그게 나쁘고 주식은 그럼 바람직하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불로소득이라고 보면 똑같이 불로소득이고 돈을 버는 구조도 똑같고 야 주식 투자를 하면 그게 기업으로 가잖아. 가긴 가지. 유상증자나 이런 게 편해지니까. 반대로 부동산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집이 지어지고 집의 품질이 높아지죠. 안 그러면 계속 초가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벌어들인 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거냐라고 하는 건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서는 오히려 더 재능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부의 분배가 좀 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나눠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그럼 과세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에서 번 돈의 반을 과세한다고 하면 뭐 누가 얼마나 하겠냐 뭐 하는 생각도 들고.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불로소득으로서 같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광수 대표님은 물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뭐 지금부터 토론하면 한 2시간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한번 되게 중요한 다음에 주제. 네네 중요한 주제. 매우 다음에 한번 중요하고요. 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주제. 다음에 한번 다음에는 이걸 그 주제로 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집중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네. 마지막 그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주식을 사야 되나 부동산을 사야 되나 바이로서의 살 것인가를 좀 고민을 잠깐 했다면 어떻게 리브 살아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두 분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시면 어쨌든 그 정답이라는 가정은 없지만 각자가 그동안 생각해 오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이광수 대표님부터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네. 형님 말씀을 마무리로 네.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삶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자질과 기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한 일도 그렇고 뭐 경제를 분석하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는 거니까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올 때 회사를 나오면서 제가 나온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딱 이게 문구로 만든 게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많은 분들한테 투자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선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성장하고 좋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이 극단의 문제도 사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꼭 굳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대구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친절하시고 또 거기가 독립운동의 또 본산지고 옛날에 국채보상운동도 대구에서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또 알게 되고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근데 그 능력들이 그런 비판과 방향성이 선한 쪽으로 다 가면 좋겠다. 근데 너무 요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좋았었던 그 기억이 대구 왜 좋았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음식이 맛있고 그리고 너무 친절하시고, 네. 그리고 혼자 갔었어요? 아니요 가족 여행을. 가족이랑 갔는데 즐겁기가 쉽지. 대구가 즐거운 진짜 이유가요. 좋았나 보다. 거기에 김광석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 농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진우 기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석 어떻게 교수님 얘기도 해줘. 먼저 해줘. 저부터 할까요? 예. 저는 한 시간 전쯤에 말씀 나눴었던 것처럼 다른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을 서로 존중하느냐 혹은 그냥 다른 생각들을 존중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생각이 다른데 존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진우 기자님과 이광수 대표님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도 조금씩 달라도 저는 되게 존중하고 아유, 존중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존중하지 않아요. 존경합니다. 존경. 에이. 그러니까. 일단 인류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경지가 이 경지야 사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건 알겠지만 쉽지는 않아. 서로가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그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한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왜 저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 저는 저분 얘기 중에 저분이 한 10가지 얘기하면 네. 한두 가지는 맞는 얘기 있을 거야. 나 오늘 그걸 한번 찾아내 보자. 찾아줘요 그러면. 네. 그래 저 얘기는 맞을 수 있지. 그렇군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선한 영향력을 할 만한 주제는 아니어서 요즘은 성공한 삶이란 스스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나의 일자리에 충실해서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침범하지 않아도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저도 젊을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거둔 어떤 과실의 일부를 다른 사람 돕는 데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일을 충실해서 내 일자리를 잘 지켜서 내가 이 일만 해서 살 수 있게만 유지하는 게 이게 80억 인류를 돕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건데 이걸 내가 뭘 잘못해서 이제 망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딴 데 가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 이제 김광석 교수님이 자주 가는 무슨 어디 강의 같은 데 가서 저 김광석 교수님 반값만 받을 테니까 저를 좀 써주세요 라고 하기 시작하겠지. 하기 시작하겠지. 그럼 이제 이런 식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면 뭐 어떻게 하지? 뭐 떡볶이 가게를 해야 되나? 대리운전을 시작해 볼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잘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떡볶이 가게 하던 분, 대리운전 하던 분이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내가 내 일을 제대로 못한 그 결과로서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해서 도와야지라고 했던 분의 일자리나 행복을 본의 아니게 해치게 되는. 나도 나 먹고 살아야지 그분들 있으니까 나는 그냥 굶어 죽어야 되겠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나 잘하자. 그리고 그게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게 인류를 돕는 일이구나. 내가 대리운전을 하면 대리운전 하던 분 중에 하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럼 그분은 또 어디 가서 그분보다 쉬운 일을 하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을 거 아니겠어요. 도미노로. 네. 그러다 보면 누구 하나는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도 나는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두 분과 이제 대담 토론을 좀 진행했는데 마지막 말씀 속에 제가 떠오르는 한 문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마지막 그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매년 연설을 했겠지만 마지막 그 연설에서 마지막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이 잭슨홀 미팅의 한 40년 역사 동안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좋은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내가
그 역사의 일부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행복하다라는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좀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고 하면서 공유하고 싶고요. I'm happy because I am here. 그렇죠. 이런. 일부가 되었다. 이 역사의 일부가 되어 주었다라는 관점에서 참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듯이 또 채널을 운영하면서 큰 채널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채널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앞으로도 더 큰 채널보다는 단단한 채널이라는 또 이 하나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제가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마음속에는 크고 단단한 채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프로 TV 우리 2프로님께서 합치자니까. 진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